손실보상도 양이 좀 제법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손실보상 일단 끊었고, 이번 시간은 840일의 간접 손실보상인데, 이 용어는 간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접적 침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주민들의 문제예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 내 주민은 직접적으로 땅을 뺏기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밖에는 쫓겨나는 건 아닌데 이제 간접적으로 파생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거, 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일단 간접 손실인지 알아보는 거는 밖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역 내 농지결합자 소유 저수지의 목리답을 취득함으로써 이 내 거니까 목리답의 소유자는 직접적 침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사업시행구역 외에 위치한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한다. 그럼 이거는 다음 줄 보면 공공사업지 밖에서 일어난 거니까 간접 손실인데, 유추 적용해서 자 이렇게 특별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하는 건데, 유추 적용하면 민사소송이라는 거 여러 번 봤죠. 그 다음에 통로, 또랑, 담장 등의 이제 공사가 밖에 있는 주택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인데, 그 손실의 범위에 가는 게 나오는데, 그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격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취득이나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그 다음에 수용 재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의 변경 이외에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완전한 보상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면 일일이 외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재결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보상 항목에 관한 건데,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이거 청구할 수 없는데, 이는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 잘 보면 잔여지 가격 감소는 간접 손실이죠. 수용 대상 토지는 직접적인 손실이죠.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별개의 거니까 그 별도로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상 항목에 관한 건 좀 더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보면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이건 개념 그대로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뺏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보상 대상이 아니면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례는 무시해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민법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개정할 때 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의 거와 844페이지 가면 시행규칙상 이 분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에 관한 것만 법률에 규정이 있다. 이런 좁쌀 같은 게 객관식이거든요. 잔여지라는 말이 밖에 남아있는 땅을 잔여지. 그래서 여기는 밖이라는 게 이미 잔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손실이다라는 거는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개념 갖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 이건 말이 청구권인데 법적 성질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거든요. 청구권일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데 형성권이면 제척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1편에서도 다뤘죠.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거부. 이건 처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판례에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표기라는 거, 이거는 무시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법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제목만으로 정리를 해요. 밑에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석을 다뤄주는 게 나을 뻔했는데 공동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재결에 대해서, 잔여지 수용 청구하면 이제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잔여지 수용 청구 거부면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실질에 따라 그 항고소송 제기해봐야
원하는 금액을 얻으려면 또 소송 제기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보상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 이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피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애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항고소송, 취소소송 이거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소송에서 설명할 건데 취소소송, 재결 취소소송 해봐야 내가 원하는 금액을 한 번으로 확정을 못해요. 그 위법하면 취소만 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하는데 그 재처분한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또 제기하고 소송이 여러 번 반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한 번에 보상금을 확정하자라는 특별규정 둔 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여기는 그 판례 규정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건 설명이 없어서 인용해봐야 별 그게 없을 건데 취지가 나오려나?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이론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제척기간이고 상대방이 토지수용위원회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건축물에 관한 건데 자녀 건축물은 이제 지장물이라 공익사업에 이제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자녀 건물 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 보상을 자녀지의 감가보상 규정한 거 유치정에서 인정할 수 있다. 땅하고 건물하고 뺏기는 건 똑같은데 다를 이유가 없죠. 이거는 뭐 그 판례 요지는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 제목 갖고 정리가 되는 판례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판례 보면 이거 아까 봤죠. 보상 항목이 다를 때는 별도로 재결 절차를 각각 거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자녀 건축물 가격 감소구. 다음 줄 보면 수용 대상 건축물. 이건 안에 있는 거고 자녀 건축물은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보상 항목이 다르면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쳐야지 하나만 거쳤다고 다른 것까지 안 거쳐갈 수는 없다. 좀 전에 봤던 땅이라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게 영업 손실에 관한 게 이게 대표적인 건데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판매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러면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상실 이거는 간접이라는 거 알아볼 수 있는 게 왜냐면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간척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는 건 누구예요? 그 매립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이 직접적인 거고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매립되는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지에서 그 위탁을 받아 판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용수면 매립사업 구역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간접 손실인데 유치 적용하여 손실보상해야 된다. 이러면 민사소송이다. 세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유치 적용 이거 뭐 이럴 거 없어요. 유치 적용해서 안 되는 것만 이으면 되니까. 맨 밑에 판례 보면은 이건 뭐 한 번 보면 이건 헷갈릴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거 결론이라.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 이러니까 간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시행 후에도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배우지 상실이 아니에요. 다 떠났다는 배우지 상실이지만 그대로 남았다. 그 상태에서 고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은 이용하지 않게 됐다. 이거는 어쨌든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배우지 상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건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녀 영업시설 손실보상 자녀라는 말이 밖에 의미한다는 거죠. 손실보상의 요건이 공익사업의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 그러니까 일부 편입된 거는 직접적 손실이고 그 밖에 있는 거 자녀 시설은 간접 손실이죠.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 자녀 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인데 이거는 뒤틀어 낼 거는 별로 없어요. 이 긴 거를.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녀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보상 청구할 수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업에 관한 건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보상 항목에 관한 그게
영업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건 하나의 보상 항목으로 취급되는 거거든요. 특수한 게. 아까 건물, 땅도 여러 개 있다면 각각 보상 항목이 별개로 재개를 거쳐야 되는데 영업시설에 가는 거는 영업시설 전부를 하나의 보상 항목이라는 특칙이 있어요. 그 배경을 알면 이것 별도로 재결 조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단락보면 재결 조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 항목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개를 거쳤는지 여부가 보상 항목별이에요. 근데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관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868에 배경이 나오는 868에 나오면 보면 맨 손실보상의 원칙이 그 두 번째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 그래서 개별 보상의 원칙인 게 이게 845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보상은 사람별로 하는 거예요. 보상은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거는 보상 항목, 물건별로 하는 거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서 인용한 거고, 나아가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판단하는 기초 단위가 보상 항목인데 이건 뒤틀어낼 건 아니에요. 이해를 위한 조항이다,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입토지 물건보상, 지작물 보상, 좀 전에 봤던 잔여 토지 건축물 손실보상, 이거는 수용 청구, 이건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물건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재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업시설에 이건 특칙이 있다 그랬죠.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 항목 내에서 적용되는 공격 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다라는 보상 항목의 특수성을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여기에는 원인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원인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포함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 이게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손해정보라는 광의 개념에 포함되잖아요. 그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돼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는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별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 기간 1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는 그 민사소송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얘는 그 죄수기간 제한 규정이 없거든요. 민사소송에는. 다만 요건 충족 못하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가는 건데, 완전보상,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해석이 완전보상이, 이것도 뒤틀어내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틀린 거죠. 해석이 완전 보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은 배제하거든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소유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지만, 투기적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서 완전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투기에 의한 이익, 그다음 개발이익 나오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건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될 성질이라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소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는 피소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시가로 물어주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합헌이다라는 거는 안 이어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4, 정당한 보상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도 강론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총론의 배경 지식으로 쓰이지만 이 손실보상의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다라는 것도 총론에도 아마 한 번인가 출제됐습니다. 외워둘 필요가 있고, 비교 표준지 선정 방법은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그 기술적인 거랑 행정법에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데 판례규제니까 일단 넣어놓은 거지. 이런 거에서는 이건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보정, 수정도 저것도 이제 감정 평가사의 기술적인 거라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현황 평가의 원칙인데 현재 상황 줄임말이 현황이에요. 요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행정법적 논점이 있기 때문에. 자, 산지 전용 기간이 전용은 용도 전환 줄임말이죠. 그 산지를 이 산지를 그 대지로 바꾸는 건데,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시행으로 토지 형성이 변경된 부분은 보상에서, 이거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결국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법 형질된 토지로 보니까 그 적법한 상태, 형질 변경될 당시 토지 이용상, 즉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그러면 가격 보상금이 작겠죠. 임야는. 근데 예외적으로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대지로 바뀐 게 합법적으로 되니까 이때 그 보상 기준에 있는 형식적 이용 사항은 나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야 형질 변경되기 전에 임야를 기준으로 할 거냐, 형질 변경된 이후에 나대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나대지가 불법적으로 취급되면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고, 나대지로 그 용도 전환된 게 합법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나대지를 기준한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예정 공도 부지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예정 공도가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와도 틀린 거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정답과 무관한 거로 출제되어 봐야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집가 변동을 배제하는 거. 잘 보는 게 뭐냐면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거. 공익사업이 그 도로나 철도 이런 거일 때는 집가가 뛰겠죠. 근데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게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걸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정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좀 더 나누면 이게 일반적 계획 제한과 개별적 계획 제한, 이 두 가지 나눠봐야 되는데, 일반적 계획 제한은 그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한을 받는 걸 지역 지구 구역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런 거, 개발제한 구역, 자연공원 구역,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이 나오면 일반적 계획 제한인데, 이거는 그 이전부터 누구나 다 받고 있는 제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그 제한을 받는 상태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 이걸 좀 전에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 거는 떨어지기 전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여기부터 나오는데,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그죠? 이전에 이미 당의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관한 고시등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이 가해진 경우, 이때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고, 그 개발 제한 구역 나왔잖아요. 얘가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 이 말이 일반적 계획 제한이다.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공공사 시행으로 인한 거, 이게 우리가 인적 페이지에 봤던 게, 그런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한다. 이거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 뿐이지 내용은 이미 봤던,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마찬가지, 공법상 제한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받고 있으면 제한된 상태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할 때는
받기 전의 상태로.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면 문화재 보호 구역, 이러면 제한받는 상태죠. 지역지구 구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 지역지구 구역. 이것도 일반적 계획 제한이죠.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이건 개별적 계획 제한이죠. 되게 쉬운 거예요. 개념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일탈남용이 명백하지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해야만 지정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인데 이건 뭐 개별평가를 원칙인데 이것도 감정평가 기술적인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가격 시점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인데 이건 817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했죠.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거 순서를 잘 보면 돼요. 사업 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 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다.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종전에게 당초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효력을 상실하면 변경 인가를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최초라고 하니까 이거 안 보면 헷갈리는데 논거가 나오긴 나와요. 세 번째 쪽 보면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 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될 뿐이다. 이게 이제 논리적 배경이죠. 그 다음 개발이익은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이죠. 내가 노력 없이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내가 불로소득을 얻은 거는 이건 환수하게 돼 있는데 완벽한 환수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판례 보면은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고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면은 아까도 잠깐 유사한 게 나왔는데 단의 수용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건 도로나 고속도로 뭐 나들목이 만들어졌거나 이러면 땅값 뛰겠죠. 이러면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고 반대로 자연적 지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왜냐면 이런 거 혐오시설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님비. 그래서 이거는 혐오시설은 땅값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자연적 지가상승분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제도 취지 이거는 뭐 불로소득 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식적인 내용이나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시설 설치하는데 들인 비용 이거는 지하수 물을 이용하려고 한 비용이지 땅값 올리는데 관계에 있는 토지 자체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이 아니다라는 건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 비용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이 관련된 핵심이 나오죠.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에 기여한 걸 말하는데 자연이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 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기타 경미한 개발 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이용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거로 토지 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될 거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 이용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단으로서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 감시, 감독, 이용 제한, 공동이용 명령, 허가 취소 등 공적 관리 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대상자인데 457에 인용했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거고,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거는 신탁이라는 개념만 아니고, 신탁하면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가격의 증가로 나타난 개발이익의 귀속주체와 개발보다는 납부입니다는 신탁 개념상 수탁자다라는 거. 이건 신탁 개발, 신탁의 개념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와야 돼요. 안 보면 헷갈려요. 왜냐면 혁신도시 개발사업, 이거는 정부 정책과 관계되는 건데, 세 번째 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건 아니면 헷갈릴 수 있죠. 뭐야, 정책 사업인데도 저걸 환수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거고. 공영 제한의 경우 고압성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별로 지엽적인 거라. 그 다음 보상 대상자인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공공사업 시행 당시. 근데 요게 최근에는 공남 091 그거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환업체가 아닌 거. 그래서 뒤에 나올래나? 일단 옛날에는 그 사업시행 당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 지방 3단에 관한 건데, 산업단지 줄여서 3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에서 제자목과 합한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를 이후 사업지구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가 하니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제기를 청구했는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거지 공익사업 시행이 원인이 된 게 아니다 해서 기각했는데, 기준시가 사업인정고시이니까 그 당시 보상 대상이라면 나중에 임대기간이 지나서 영업장소가 이전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이런 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파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인정고시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다 증명은 주장하는 자죠. 주장이 받아들여주면 손실보상 받으니까 보상금 받는 애가 나한테 유리한 요건은 걔가 입증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거는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보상계획 공고일 이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상계획 공고일.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보다 더 뒤에 있는 거니까 보상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신 판례는 사업시행 사업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 이쪽으로 가요. 옛날에는 두 개 다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실무상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보상 대상 토지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 뒤늦게 보상을 노리고 뭐 위장 전입한다거나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오히려 강론에서 공영부담법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돼요. 그 산업단지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 사업 시행 인가일도 아니고 공남일도 아니고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건 별도로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재산권 보상인데 지상 물건에 관한 건 이전비 보상인데, 건축물 임목은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고 해요. 공작물, 그래서 관계인의 범위인데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단위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토지와 별도로 이 말 나오면 뭐 틀릴 수가 없죠. 구체적 사례를 보는데, 지장물인 건물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요지를 안 보면 이대로는 헷갈려요. 우리가 웬만한 게 적법한 영업 이런 것만 보상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이전비를 보상하는 원칙이지만, 이전으로 인해 종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 비용이 취득 가격을 초과할 때, 이때는 취득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법률 내용이거든요.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지작물인 건물을 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건축가가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배경인데, 뭐 어차피 법률 내용 외우느니 제목 갖고 결론을 반복해서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으면 어차피 안 돼요. 논리적으로 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 물건값 물어줬으면 소유권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간다. 그것도 외우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렵죠. 4번, 5번에 가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것도 기술적인 건데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이 4번하고 5번 판례 핵심은 세 번째 줄 제목, 세 번째 줄 이식비용, 이식 옮겨 심는 거는 대규모로 옮겨 심으면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감액할 수 있다. 근데 그 5번 판례는 고손해계예요. 말을 꽂자예요. 말을 꽂. 나무가 말라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냥 개념만 알면 뭐가 핵심이냐, 이식비용이냐, 고손해이냐, 이 개념 차이만 알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봐두는 게 괜찮을 것 같네. 그 다음 판례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작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작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될 지위에 있다. 왜? 그 물건값 받았으니까 당연하죠. 물건값 받고 그거를 주가라고 또 주장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보면 이따가 빠졌는데 정오표에 반영해 놨어요. 그 다음 판례는 860일에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철도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을소의 건물 등 지작물에 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을이 공탁금을 출급해서 이 건물의 일부를 철거했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을은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위 건물을 다시 수용했어요. 수용된 걸 모르고 보상금에 관한 거 상당액을 이게 누군지 그 병조합과 을사의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공탁자가 철도공단인지 을인지 이거 헷갈리니까 채권자가 불확지 알지자죠. 채권자가 그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공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예요? 을은 보상받았으면 얘 빼져 이중으로 보상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공단에 귀속된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보면은 뭐 헷갈리지 않을 거고. 860일에 가면 맨 위에 이게 858에 연결되어 있는데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요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건 보충 자료에 사실관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 그 860일에 공탁금 출구에 관한 사실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859로 오면은 재밌는 사건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에 있는 갑소의 지작물에 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했는데, 이 토지의 폐합성 수지를 포함한 산업 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있자 갑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갑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골 때리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내역인데 제품 및 원자재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고 보상액이 1원이에요. 물건값이 1원이 말이 되겠어요? 왜 1원이냐? 다음 줄에 나오죠. 폐기물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니까 어때요? 그 폐기물 떠안는 조건으로 물건의 값을 1원으로 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폐기물 처리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나쁜 짓 한 거예요. 기타 토지정착물인데 흙돌, 모래, 자갈 이건데 이것도 의미할 게 있죠. 굉장히 그 수용대상 토지에 관해 토지 형질 변경 또는 채석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게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인데 요게 바로 다음 토속 채취 허가 이거예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장 운영했는데 고속철도 건설 사업 시행 때문에 이제 편입되면서 매장된 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제 수용 재결한 건데 이게 보충 자료에 보면 10억이 넘어요. 10억 7천만 원이네. 10억 7천만 원. 저게 당연히 땅하고 다른 거죠. 그 돌 캐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거라 그 단순 땅값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10억 7천만 원 보상해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 결론이죠. 권리 보상인데 자 이건 뭐 틀릴 게 없죠.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됐으니 그럼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상 대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 한탄강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구체적 사건이죠. 여기 제목에 둘, 다섯째 줄 보면 가피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 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손실보상액 이거 유치 적용한다. 이거 물어줘야 된다고 위에서부터 결론은 계속 봐왔잖아요. 직접 규정이 없어도 유치 적용한다라는 거고 일시 손실보상은 이건 장래 벌 수 있는 걸 못 벌어서 생기는 손해를 일시 손실보상이라고 해요. 그 장사 못해가지고 생긴 게 영업손실이죠. 그래서 저 시행규칙의 내용하고 판례하고 포섭이 되니까 시행규칙을 여러분들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바로 판례로 갑니다. 영업의 폐지 휴업 여부의 구별 기준 이거는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죠. 상식적으로 영업의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할 때까지 일시 휴업이 되는 거고 이전이 불가능하면 폐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요.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수용 재결 이전 이것도 개념에 나와요. 수용 재결로 인해서 침해되는 손실을 물어주는 거라 그 이전의 거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배경만 알면.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안타깝지만 권리금융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거로 기대되는 이거는 안타깝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건 앞에서 계속 봤죠. 예외 없습니다.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소송은 소송 요건을 결의한 건 각하사유지 기각사유가 아니다. 이것도 뭐 각하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면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 보상 청구권 이건 행정소송이고 그 다음에 그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한 경우 이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했죠. 아까 유사한 거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그 적법한 장소 계속 영업 이 판단 기준 시기는 그 보상 가격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협의 성립 당시 수용 재결 당시. 그다음 신고 없이 종기업을 영위한 경우 이때는 그 아까 법령하고 연계하면 포섭이 되죠. 휴업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236의 그 신고에서 시한한 신고다라는 거 한번 인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 보면은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해 변경됐지만 그에 관해 신고를 안 했다. 결론은 이제 위에서 봤잖아요. 결론은 위법 영업이 아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에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여름한철 장사, 계곡에서 음식 파는 거,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보충 자료에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랜드 유원지 사건이, 유원지에서 이제 애들한테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그거였는데, 보충 자료 15페이지 보면 원천랜드 체험학습, 이래가 체험학습 하는 게 한철에 하는 거고, 그것도 보상 대상이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폰이다, 이건 넘어가면 되겠죠. 13, 14 이건 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술적인 거라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보다 무시해도 좋아요. 농업 손실인데,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없이 그 인도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인도를 요구하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탁하거나. 그 보상금에는 손실보상만이 아니라 그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포함된다는 거 앞에서 봤죠. 자, 이래가지고 불법적으로 공사 착수해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이거 개념을 알면 돼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은 이게 뺏기고 난 다음에 장래 2년이, 왜냐면 그 농작물 같은 게 땅도 구입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고, 구입했다고 해서 파종했다고 바로 이게 수확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연생 작물도 있잖아요.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건 장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농사 못 지은 거니까 장래가 아닌 지금 당장 농사 못 지는 거 별개죠. 그러니까 이것과 별도로 공사 사전 착공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 개시일 이유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 그 이전의 거는 손해배상, 불법이니까. 그 배경은 세 번째 줄 나와요. 이 영농손실보상은 수용으로 인해 장래 못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농사 못 지은 건 별도로 물어줘야 되는데, 불법이니까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재결을 안 거칠 수 없다, 뭐 똑같은 거고, 그 일탈남이 아니다,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진정소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죠. 1편 배경지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손실에 관한 건데, 그 유추적응 이 말 나오면 민사소송이죠. 근데 토지보상법 이거 나오면 행정소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거는 이거는 또 기술적인 거라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손실보상 원칙은 이미 봤고, 보상의 결정 방법인데 당사자의 협의가 되면 굳이 강제 수용까지 갈 필요가 없죠. 수용제결까지. 협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이건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토지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위법이다. 이건 협의는 의무거든요. 합의에 이를 의무는 없어요. 협의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강론에서 출제가 됐던 건데,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의무예요. 근데 협의를 했는데 합의에 도달할 의무는 없어요.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이제 그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의무다. 합의에 이르는 건 의무가 아니다. 행정청에 의한 결정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연하죠.
의견의 합치를 못 봤잖아요. 그럼 협의가 성립 안 한 거 너무나 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에 보면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 소유자든가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거 안 보면 좀 헷갈려요. 아니 뭐야, 강제 수용이 났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요지를 좀 보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개를 하였더라도 사업 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고, 사업 시행자의 입장,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수용 재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해가지고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와 보상금에 대한 임의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고려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용 재개를 하는 이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용 재개 무효확인을 구했는데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 회복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왜? 좀 전에 봤지만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의가 유효한 그 수용 재개를 이걸 무효로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그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협의 소액에 관한 개념만 알면은 당연한 판례라, 지금 협의 소액이 뭔지 몰라도 모르면 안 되죠. 이건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듣고 하는 거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 소액에서 다시 검토할 거니까. 그 다음에 편입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농업 보상에 관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재결 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이것도 배경 계속 얘기하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권을 가진 건 사업시행자만이고,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그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해달라고 청구권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재결 신청 안 할 때 불복 광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신 판례 처음 판시된 건데, 자,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무응답일 때는 부작위 확인 소송, 이거 최초 판례라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는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재결 신청할 의무가 없는데 안 하면 적법이고, 재결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위법이죠. 결국 이거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법 적법 사유는 본안 판단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아니니까 여기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재결 신청 청구할 때 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건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에 의한 건데, 재결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고 이의재결이 그 재결인데 원처분주의거든요. 그래서 재결 취소 소송인데, 이 재결은 말이 재결이지 이거는 원처분인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거지, 재결은 이의재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있냐면 이거죠. 원처분주의. 어, 1022에 있어요. 거기에 3번 판례가 그거예요. 수용재결, 이의재결. 말은 재결자가 다 있는데 수용재결이 원처분이고 이의재결이 행정심판 재결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대상이 뭐냐? 수용재결이라는 거. 1022. 첫 번째 판례는 그 공유생명 매립 사업으로 인한 거죠. 근데 이건 나눠볼게. 수산업법에 의한 거, 또 유추적용, 이만 나오면 민사소송이죠. 근데 공유생명 매립법, 이거는 그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이건 외워야 돼요. 법률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법 본문에 가는 건 항고소송,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는 그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률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바로 나왔네. 1편에서도 봤는데 본문에 따른 거 항고소송. 그 다음에 보상금 공탁할 시기가 제기 전인데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사실별로 종결 시까지 치유 인정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소송에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보정이 불가능한 건 바로 바꿔야 되는데 보정이 가능한 건 피고가 잘못된 건 피고 경정, 관할법원이 잘못된 건 이송 결정, 이렇게 보정이 가능한 건 사실별로 종결 시까지 기다려준다. 근데 부칙과 특별조치법 이거는 공권 당사자 소송, 이건 예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당사자 소송부.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지역적인 거예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대상은 등기된 거에 하나지 않는다라는 조금 지역적인 거죠. 보상의 평가 기준 시기, 이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특별히 위법한 건 아니다. 이것도 감정평가 기술적인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변제 문제인데 이건 가볍게 보세요. 민법 논점이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보상의 평가 기준의 해석인데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보상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부합되고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토지 이용 상황을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1114에서 더 관련된 거 다루게 될 거예요. 1114에 보면 그 밑에 있죠. 2번 형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이게 873하고 연결되고 여기 있는 걸 여기서 보고 그 이외의 논점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그 의미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연가산금 청구 이거 보상금 증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거이지 민사소송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근데 이게 일부니까 이제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해서 얘가 전부 승소했잖아요. 근데 전부 이긴 애가 항소를 한다. 이건 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감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논거는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면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는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 이건 저 재판이 확정됐다라도 별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전부 승소한 애의 항소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어려운 판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 내용 중에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 범죄 저지르고 그 심신미약 이런 거 정신병 주장하잖아요. 감경 받으려고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 감정 받는데 거기에 구애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참작할 뿐이고 경험치에 비추어서 법관이 판단할 권한이라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런 논점 이게 이제 그 제한 능력자 민법에도 그런 판례가 나오고 형법에도 그런 판례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가 된 거예요.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참작하는 거다. 감정평가 위법이 있을 때 그 재감정하거나 뭐 사실조회 아주 성명권 행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 이거 상식적인 결론이고 아무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수용대사 침해 이루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만 알아두면 될 거고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이거는 손실보상이 재산권에 한정되잖아요. 손해정보를 위한 거는 그 희생보상 청구권은 생명 신체 침해예요. 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책임 인정되기 위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 유행하면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달리 말하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이거 앞에서도 봤죠. 개연성 이론이라고.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청구권인데 이 도로법에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도로부지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하여는 사건 행사할 수 없는데 행사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원상회복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이런 거예요. 그 도로부지가 내 땅이라고 거기다 내 집 짓겠다고 도로에다 집 짓는 거 허용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이런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부당이득 인정.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손해정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쟁점인 행정쟁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